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종목 스크리닝을 통해 안정적인 초고성장주를 몇 개 찾았다면서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진로우였어요. 그런데 진로우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해버렸는데요. 도대체 실적이 어땠길래 이런 폭락을 맞았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진로우의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번 하락이 추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손절의 신호인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 하락이 아주 좋은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제 영상을 보고 진로우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늘은 영상 순서를 조금 바꿔서 먼저 전문가들이 최근에 진로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캐시우드 누님의 ARK ETF는 최근에 진로우 주식을 360만 주, 전체 보유량의 53.78% 정도를 매도해버렸어요. 그래서 아크 ETF 내 평가 금액 랭킹이 15단계나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실적 발표 직후 진로우 주가가 하락하자 아크 ETF는 29만 주 정도를 추가 매수하면서 보유량을 2.9% 정도 늘렸었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이후 이렇게 급하게 진로우 주식을 팔아버렸어요. 캐시우드는 왜 이렇게 갑자기 진로우에 대한 포지션을 바꿔버렸을까요? 그런데 아크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아니라 펀드 매니저 마음대로 종목을 사고 팔 수 있는 액티브 펀드라서 우리가 캐시우드 누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게다가 300억 달러도 넘는 자산 규모를 가진 아크 ETF가 3억 달러 정도를 팔았다고 해도 전체 자산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라서 추가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캐시우드 누님의 생각을 추측해보기 위해서 여러 기사를 뒤져봤는데요. 그랬더니 이 기사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실적 발표 직후 진로우 주가가 9%가 떨어져서 캐시우드 누님이 28만 8천 주를 샀는데 24%까지 더 떨어져 버리니까 버티지 못하고 팔아버렸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하락 추세를 피하기 위해서 팔아버렸나 봐요. 그런데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9% 하락을 한 건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서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이후에 왜 또 주가가 추가로 하락을 했을까요? 그건 바로 진로우 측에서 아이바잉이라고 부르는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에요. 아이바잉 사업은 진로우 측에서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에 집을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되파는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지금 미국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노동을 서로 하려고 하지 않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때문에 기존에 매입한 주택을 고치지 못해서 주택 재고가 쌓여있는 상태인데다 미국 주택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이바잉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렇게 진로우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바잉 사업을 철수한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실망감에 주가가 추가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스티븐슨사는 진로우의 실적 발표 직후 목표 주가를 217달러에서 13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오버웨이트 레이팅, 그러니까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실적 발표 이전의 의견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으니 살펴보지는 않을게요. 보통 시장에 관심을 어느 정도 받는 주식들은 실적 발표 직후 적어도 5개 이상의 리포트는 발표되는데 진로우는 미국 현지에서 그리 비중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그런지 진로우 리포트가 1개밖에 없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번에는 진로우의 실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는 분기별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와 실제 매출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진로우는 항상 컨센서스 예측치보다는 더 좋은 실제 매출을 기록해 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분기에만 매출이 컨센서스 예측치를 하회한 것이 보이시죠? 시장의 기대치보다 무려 2억 6,900만 달러나 낮은 수치였는데요. 이건 시장의 기대치를 13% 충족시키지 못한 거였어요. 요즘 주식시장은 컨센서스 예측치보다 실제 실적이 더 잘 나와줘야 본전은 했다고 평가를 하는 분위기인데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제 실적을 기록했으니 주가 폭락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역대급 매출인 것은 확실해요.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어느 분기보다도 높은 매출을 기록하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EPS는 엉망이었는데요. 컨센서스 EPS 예측치는 0.17달러였는데 실제 EPS는 컨센서스 EPS를 1.11달러를 하회하면서 적자를 기록해 버렸으니까요. 이건 2020년 3분기부터 이어져 오던 흑자 기조가 깨진 것이라서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지만 역대급 매출을 올렸는데 왜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을까요?
이번 분기보다 매출이 좋지 못했던 분기에도 계속해서 흑자를 내왔는데 말이죠. 보세요.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한 17억 달러라는 폭발적인 매출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것만 보고 매출이 환상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진로위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집을 직접 매입한 뒤 고쳐서 되파는 아이바잉이라고 부르는 홈 세그먼트, 우리나라 네이버 부동산과 같이 중개인의 광고를 띄워서 중개인으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IMT 세그먼트,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모기지 세그먼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홈 세그먼트 부분 매출은 집을 판매한 금액 전체가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이 과도하게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매출은 대부분 매출 원가로 주택을 구입한 비용이 빠지게 돼요. 따라서 온전한 매출 성장률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홈 세그먼트 부분 매출만큼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한 그로스 프로핏을 보고 판단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홈 세그먼트는 매출이 12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출 원가로 14억 달러가 발생해서 적자를 기록했더라고요. 이 말은 매입한 주택을 아직 다 팔지 못했다는 말이 되겠고, 미국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손실을 입게 된다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164%의 매출 성장성만을 보고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 세그먼트 사업 철수를 밝히자 컨센서스 매출의 측시도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차피 제대로 된 수익도 못 내는 뻥 매출의 거품이 이제야 거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2023년 컨센서스 매출이 2022년 컨센서스 매출보다 훨씬 낮은데요. 이건 홈 세그먼트 사업 철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3년은 돼야 지금 진로우가 가진 주택이 전부 털어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철수할 사업인 홈 세그먼트 사업은 제외하고 IMT 세그먼트와 모기지 세그먼트 실적만 따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IMT 세그먼트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89%라는 말도 안 되게 좋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땅 파서 장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IMT 세그먼트는 엄청난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만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5.6%로 살짝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리고 모기지 세그먼트는 69%라는 훌륭한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29.6%라는 준수한 성장률을 기록했네요. IMT 세그먼트는 진로우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할게요. IMT 세그먼트의 매출 성장률이 조금 낮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2018년부터 꾸준히 연평균 15% 이상씩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고 최근 1년간 성장률을 보면 26%로 최근에 그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IMT 세그먼트는 매출 원가가 낮아서 땅을 파서 장사를 한다고 해도 될 정도로 고부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익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저스티드 에비타로 살펴보면 2008년부터 총 248% 연평균으로 따지면 52% 증가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대박이죠? 물론 어저스티드 에비타는 수컷 공작새가 암컷을 꼬시기 위해서 한껏 날개를 펼치듯이 기업도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각종 일회성 비용을 자기 마음대로 전부 빼버리고 자신들이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비공식적 회계 지표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 세전 순이익은 5억 5,300만 달러인데 어저스티드 에비타는 8억 3,600만 달러인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각 기업은 매년 빼는 항목을 일정하게 빼기 때문에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서는 어저스티드 에비타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지금 미국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로우는 매입한 집을 수리하지 못하고 있고 수리를 못했기 때문에 집을 제대로 팔지 못했고 그 결과 이번 분기 매출이 하락했고 매출이 하락했으니까 EPS도 하락을 했어요. 이에 진로우 측은 일손 부족의 리스크와 미국 주택 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아이바잉이라고 부르는 홈 세그먼트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고 그 결과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가 엄청나게 하락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IMT 세그먼트와 모기지 세그먼트는 수익성과 성장성이 모두 건실하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왜
여러 악재가 겹쳐있는 진로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려는지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미국 부동산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는 거예요. MSCI 리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 부동산 시가총액의 3분의 1이 미국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시장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2020년 기준 미국 부동산의 시가총액은 대략 3천조 달러 정도 되니까 원화로 따지면 3경이 넘는 금액인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이 5,700조 원 정도 되니까 미쳤다고 표현하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500배가 넘는 큰 시장이 바로 미국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 거래는 오프라인 중개에서 프롭테크라고 부르는 온라인 중개로 빠르게 시장이 개편되고 있어요. 물론 오프라인 중개가 사라진다기보다는 기존의 신문 광고나 발품을 먼저 파는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선품을 먼저 판 뒤에 발품을 파는 방식이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런 변화 흐름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이 미국 부동산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서 네이버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로우의 IMT 세그먼트예요. 이런 이유로 제가 진로우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미국에서 진로우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오픈도어, 레드핀 등등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일단 대장은 진로우이기 때문에 저는 진로우에 투자를 할 거예요. 왜냐면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사용자가 많은 곳에 더 많은 매물이 더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매물이 더 많은 곳에 다시 사용자가 더 많이 몰리는 승자 독식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국 내 일손 부족 문제로 진로우의 아이바잉 사업이 지금 자초 위기이긴 하지만, 진로우가 힘들면 비슷한 프롭테크 기업들도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들이 싸우는 프롭테크 시장이 커지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인력난이 프롭테크 시장의 방향성을 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로우의 핵심 사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IMT 세그먼트 사업의 매출 성장률이 꺾이지 않는 한 진로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거예요. 앞으로 진로우의 실적이 발표되면 계속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리뷰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